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요 8.16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해지신 분들도 있고 불리하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거를 과거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8.2 대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8.2 대책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 계신 분들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불리해진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대책이 거의 운명이나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바꿀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8.16 대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서고 싶습니까? 유리한 곳에 서고 싶으세요? 불리한 곳에 서고 싶으십니까? 이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여실히 나타나 버렸습니다. 일단 우리 과거에 일단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2017년도 8.2 대책이 발표가 됐고 이때는 뭘 가지고 주거안정책을 폈냐면 수요 억제를 통해서 수요 억제만을 가지고서 이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과는 특정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몰빵으로 그분들이 큰 돈을 벌게 됐죠. 이게 수요 억제라는 걸 썼지만 거기에 따른 풍선 효과라는 것이나 양극화 때문에 특정 지역의 특정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 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수요 억제만을 가지고 한 것은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그거는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한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부동산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많이 뛰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8.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거처럼 수요 억제책만을 쓰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수요 억제책은 이미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움직이지는 못해요. 여기에다가 이런 270만호 공급이라는 것을 왕창 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새롭게 지정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을 270만호나 어마어마한 270만호면 이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기 신도시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죠? 28만 가구입니다. 거기에 10배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의 이런 신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 상황이 될까요? 뭔가 신규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분명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책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특히나 신규로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이 장벽이 과거에는 너무 높았어요. 자, 보면은 8.2 대책 때, 과거 8.2 대책 때는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강화시켜놨죠. 안전진단. 그 다음에 재초안 2018년부터 강화시켜놨죠. 재초안 강화시켜놨죠. 자, 둘 다 강화시켜놨으면 어쨌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신규에 진입하려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벽이 너무 높아. 강화가 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들어가서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적인 부분을 좀 낮추겠다. 어쨌든 재건축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를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신규에 들어가서 재건축 안전진단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풀리면 어때요? 유리해지죠. 자, 재초안이 굉장히 무거운데 3천만 원 이상 내가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풀린다고 한다면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거죠. 자, 이게 풀린다라는 건 기존에 있는 분들도 좋아지는 거지만 신규의 진입 장벽이 잠깐 동안 허물어지면서 신규 진입자들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당첨 제한, 5년 재당첨 제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강화가 돼 있을 때는 쉽게 못 들어가죠. 이거 무서워갖고. 암만 좋은 지역에 당첨되면 뭐합니까? 무효가 돼버리는데. 근데 이게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완화가 됐습니다. 어디서 됐습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가로주택이라든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5년 내 재당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유리해집니까? 내가 갖고 있던 빌라나 내가 갖고 있던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 어떻게 또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때 5년 내에 하더라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신규로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유리해지는 겁니까? 자, 그리고 도심개발 이전 정부에서는요 서울 안에 특히 투기지역 안에 개발 1도 안 해줬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5년 동안에 단 3건밖에 없어요. 재건축 시작한 단지가 그만큼 빡빡하게 해놓고 도심 개발 자체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때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꿈이 없어요. 뭔가 개발을 안 시켜주는데 뭐 꿈이 없어. 근데 지금 도심은 우선 개발하겠답니다. 이 우선 개발하는 것은 무작정 여러분들 돈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주요 지방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들 있죠. 사람들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집을 필요로 하니까 많이 지어 놓게 되면 거기 공급이 넉넉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핵심 지역들 가격 안정이 되면 주변의 외곽 지역에 있는 집값들도 안정화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서울의 중심지 가격이 잡힌다, 수도권도 잡힌다, 지방도 잡힌다라는 거죠. 결국 서울 안에부터 잡아가게 되면 결국 지방까지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잡힐 수가 있다 보니까 도심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물론 양날의 칼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도심 개발 하겠다는데 도심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30년 차가 가까운 아파트나 여러분들이 들어간 지역에 이런 재개발을 갖고 있는 빌라라고 한다면 도심 지역 우선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전 정부와 현재 정부에서 바뀐 게 여러분들 신규 진입을 하기에 너무나 좋아진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저도 국민이고요. 저도 투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기에 유리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내 투자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리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도심 공급 확대라는 것은 우리 전 정부에서는 이 도심 안에 공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심 안에 거의 400개나 되는 구역 자체를 해제시켜 버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안에는 한 760군데의 재개발이 있었는데 400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한 360개 정도 남았죠. 이 360개에 대한 희소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360개 구역의 희소성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초기에 재개발 투자를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 이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 시장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신규의 인허가 물량 자체를 키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도심 안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많이 해주겠다. 매년마다 10만 가구씩 지정을 해주고 2023년부터 2027년 동안에 서울에 50만 호를 신규 지정 인허가 물량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매년마다 10만 가구씩 신규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그냥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빌라라고 할게요.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되기 위한 인허가 조건이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개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규에 그냥 빌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 신규 진입이 쉽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 안에 빌라 역세권이라든지 도심 안쪽에 있는 빌라 사는 게 어떤 부분들한테는 큰 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 현재 요 안에 도심 안에 1억에서 2억 정도 가지고 들어간다? 엄청나게 소액입니다. 지금 아파트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재건축이라도 될 만한 아파트 하나 사는 데 있어서 6, 7억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근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사는 게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빌라를 사는 게 1, 2억 정도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나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좋아진 겁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좋은 기회 발판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뿐만이 아니고 재건축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재초안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초과액 환수 부담금이 낮아지고요. 안전진단도 완화시켜준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년차 이상에 돼 있는 것들, 이런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 안전진단 통과도 쉬워지고 재초안에 대한 부담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재건축을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신규 지정이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내가 재건축 아파트 어디 좋은 지역 가고 싶은데 목동에 가고 싶고 상계동에 어디 가고 싶은데 거기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만한 지역들을 찾아서 좀 저렴하게 사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입장벽이 확실히 낮아지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서 재개발을 더 많이 진행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신규로 들어갔을 때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는 용기 있는 분들도 나타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마다 서울 안에다가 10만 가구씩 재개발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이라는 걸 가지고 나서 노후도로 대폭 완화시켜 놓은 모아타운을 가지고 가서 재개발 공급을 인허가를 막 내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공급 방식까지 변화가 이뤄진다면 재개발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탑다운 형식, 탑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거죠. 내리는 거죠.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인사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지정을 하면 밑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구조였잖아요. 자, 이 방식에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의 버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제안을 해서 위로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지역에 재개발할 거니까 인허가 내려주십시오. 조건이요? 다 맞춰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 전엔 공공이 지시를 내려줬으면 이제부터는 민간이 제안을 해서 우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 방식이 바뀌는 거고, 이건 어디에서 많이 진행이 될 거냐면 도심 역세권이라든지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입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심의 역세권은 어떤 곳들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고 수요가 많은 입지라고 한다면 어떤 곳들이 이런 재개발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세미나를 통해서 해당 지역들 제가 좀 찾아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에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밤에 이거 보신다고 밤에 막 신청하시면 안 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저희가 이 세미나 접수를 받으니까 아마 영상 보시고 접수하시는 분들은 빨리 접수하시게 되면 세미나 참석해서 정책에 맞춰진 개발이 될 수 있는 개발 예정 지역 투자하는 방법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제가 공지사항 잠깐 짧게 해드린 거고 또 내용 들어갈게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재개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시키겠다라는 거고,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10만호, 연간 10만호를, 경기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역 등의 4만호를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에 세태된 구도심을 위주로 해서 어쨌든 구도심 쪽으로 항상 그 도시 기반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은 언제든지 새 집들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해 나가기로 한답니다. 자, 그러면 신규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신규의 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이런 입지가 좋은 자리, 교통 편하고 업무타운 있는 자리에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지고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재건축도 좋아질 것 같아요. 재초안을 현실화 시키겠다. 현재 이 재초안 때문에 재건축이 굴러가던 게 멈춰버렸으니까 이거를 재초안을 낮추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는 굴러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현행 부과 기준을 지금 현실화하는데 그 중에서 1주택자 중에 장기 보유자 또는
고령자, 연세 6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배려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 제초한 부담을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좀 비현실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건, 현재 뭐 서울 안에 이천동에 한강 맨션이라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재건축 분담금이 7억 7천만 원이나 되고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 평균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3억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이거 현금이 나가야 되는 건데 아직 이익 실현도 안 됐는데 이 돈이 나간다고? 아, 이건 너무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많이 낮춰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서울에 있는 고가 지역들의 재건축보다는 서울의 외곽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일기 신도시들 같이 좀 집값이 낮은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좀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러면 리모델링 하던 곳들이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아파트가 오래됐는데 무너지진 않아. 이게 구조 안전성이라는 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50년 가도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녹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게 되고, 층간소음 너무 심하고, 주차장 너무 확보가 안 돼 있고, 너무 살기가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옆에 벽면 소음도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 지금 사는 분들이 21세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과거에 20세기 집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때야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벽면소음이나 차도 별로 없었으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지금 21세기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거기 기준에 맞게 이런 재건축도 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구조 안전성이라는 게 크게 걸림돌이었는데 이것을 많이 낮추겠답니다. 현재는 50%에 있는 구조 안전성 이 비중 점수를 낮춰서 뭐 한 30% 정도 수준까지 내린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안전진단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의 재건축을 하기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규에 내가 재건축으로 아직 재건축 안 된 이런 아파트를 들어간다면 진입장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유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것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역세권 지역,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세 번째로는 7층 제한이 있는 저층 주거 지역,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게, 이 전 정부에서는 공공이 중심으로 했을 때만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라는 건데, 이 공공이란 자를 싹 빼버리고 민간이 제안을 하더라도 과거에 줬던 인센티브,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공원이나 녹지 기준 자체를 완화해서 재개발을 하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공공이 주도했던 호응이 낮았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동의율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곳들은 공공 후보지 말고 민간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재개발 사업이 이런 공공사업에서 민간으로 전환이 되었고, 여기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고,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앞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바라봤을 때 아유 저 비싼 아파트 왜 사냐, 넘사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런 정책은 확실성을 갖고서 4년 5년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법들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5년 뒤 10년 뒤에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만드시는 게 더 확률적으로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부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심리적인 안정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더 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안의 주요 역세권 지역이나 업무타운 지역,
굉장히 여러분들이 와, 저 지역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새 아파트 개발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나온 이 정책 그냥 허투루 넘겨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잘 알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실행에 옮기신다면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